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저는 여러분들께 로마 제국이 전쟁신 마르스를 사랑한 까닭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전쟁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는요, 두 명의 전쟁의 신이 나옵니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들이죠. 그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테나는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고요.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입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면서 또한 지혜의 여신이자 공예의 신이기도 하지요. 그에 비해서 아레스는 그냥 딸랑 하나, 전쟁의 신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레스보다는 아테나가 훨씬 더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면서도 지혜의 여신을 겸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때 지혜로운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레스는 그냥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즉 두드려 부시는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테나와 아레스가 붙으면 그럼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지혜를 사용하는 아테나가 승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때 아테나는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레스는 트로이 편을 들었죠. 누가 승리합니까? 그리스 연합군 측이 목마작전을 펼쳐서 승리하죠. 그 목마작전이라고 하는 기발한 전략을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테나와 아레스를 비교하면 아테나 쪽의 위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아테나와 아레스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림인데 두 그림 다 아테나가 아레스를 제압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레스는 좀 체면 구겨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스는 그 힘으로 두드려 부시는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파괴자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테나는 지혜로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아테나는 아레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습니다. 아테나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나는 한사코 아레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 앞에 보이는 거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시대로 가면은 달라집니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신화거든요. 이름만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속에 아레스는 로마 신화 속으로 오면서 맡은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름만 마르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로마 신화 속에서도 마르스는 항상 아테나에게 미네르바, 아테나는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 미네르바한테 그 번번이 깨지는 그런 볼품사나운 그런 역할을 맡았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왼쪽에 보이는 전쟁의 신이 마르스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투구 쓴 여신이 보이죠? 전쟁의 신 미네르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아테나가 아레스를 몰아내는 역할을 했다면 로마 신화 속에서는 마르스가 미네르바를 몰아내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마르스가 미네르바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쟁신 마르스가 로마 신화로 오면서 매력적인 존재로 변신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트로이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트로이 왕족 중에 안키세스라고 하는 젊고 잘생긴 미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를 보고 반한 게 누구냐면은 사랑의 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둘은 사랑을 나누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이네아스입니다. 아이네아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네아스는요,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측의 아주 훌륭한 장수로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렇지만은 전쟁은 트로이의 패배로 끝나지요. 트로이가 불바다가 된 날, 그래서 트로이 성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던 날 아프로디테가 아들과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아프로디테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탈출시키려고 나타난 거지요. 요 그림은 안키세스와 아이네아스, 그리고 크레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네아스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와 크레우사 사이에 있는 아스카니우스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겠죠. 이 탈출은 아프로디테가 도와준 것이고, 크레우사는 유감스럽게도 탈출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잡고 유랑길에 오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트로이를 탈출해서 델로스 섬을 거쳐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카르타고를 거쳐서 쿠마의 섬을 거쳐서 하는 식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반도의 라티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현재의 로마 근처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왕위는 아이네아스의 아들로 그 손자로 이어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라고 하는 후손에 이르게 됩니다. 누미토르가 형이고요. 아물리우스가 동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왕위가 됐든지 재산이 됐든지 대개 장자 상속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미토르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요. 다만 문제는 누미토르는 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데 비해서 아물리우스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물리우스는 형을 몰아내요. 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조카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요. 다만 조카 딸은 죽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 여론이 나빠질 거라고 걱정했던지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조카 딸은 살려두되 베스타 신전의 신녀가 되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베스타 신전의 신녀는 그 베스타 신전에서 불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뭐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다고 하는데 결혼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물리우스가 생각할 때는 그 레아 실비아가 신녀가 된다면은 결혼을 할 수 없을 테고, 그러면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누미토르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게 이제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들이 불을 돌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결혼을 할 수 없다, 즉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녀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레아 실비아가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로서 그 결혼할 수 없고 남자를 만날 수 없어서 그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은 아물리우스의 그 계획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레아 실비아를 보고 반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레아 실비아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나머지 겁탈을 했다고 해요. 겁탈을 해서 레아 실비아는 나중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 실비아 입장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녀는, 베스타 신전의 신녀는 결혼할 수 없고 남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쌍둥이 아들을 테베레 강에 버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레아 실비아는 아들들을 버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테베레 강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여간 레아 실비아가 낳은 쌍둥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가 버림받았으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쌍둥이 아들을 어미 늑대가 발견해서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하지요. 이 그림은요, 어미 늑대가 쌍둥이 아들을 구해서 젖을 먹이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화면 왼쪽에 보면은 그 물 항아리에 기대어 있는 노인이 보이죠? 회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강의 신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신 옆에 보이는 젊은 여자는 레아 실비아라고 합니다. 레아 실비아가 테베레 강에 몸을 던져서 그 강의 신과 같이 하게 됐다 하는 얘기는 뭐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어미 늑대가 쌍둥이 아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사냥꾼이었던 파우스툴루스입니다. 파우스툴루스는 늑대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늑대로부터 쌍둥이 아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맡겨서 키우도록 했다고 하죠. 이 쌍둥이 아들은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어미 늑대가 키운 건 아니에요. 잠깐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어미 늑대가 돌보았고, 그 뒤는 파우스툴루스의 부인 손에서 컸지요. 이 쌍둥이 아들이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둘이 서로 나라를 세우는데, 결국은 형제끼리도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레무스의 땅까지 차지했다고 하지요. 결국은 로물루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자가 됩니다. 로물루스에게서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했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은 왜 마르스를 그 미네르바보다도 더 위상이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을까? 마르스가 누굽니까?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마르스가 레아 실비아를 겁탈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고, 그 두 쌍둥이 아들 중에서 로물루스가 로마 건국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로마를 건국한 건국자가 됐으니까, 로마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마르스가 로마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마르스를 찌질한 존재로 본다면은 결국은 로마 자체가 찌질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마르스를 신격화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어떤 신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마르스를 그리스 신화에서와는 달리 좀 더 신격화된 존재로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